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분들 참 많죠. 이분들이 지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감세 법안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 평가 손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일본 장기 국채 금리도 급등해 말 그대로 선진국 국채 순환 시대입니다. 미일 감세 법안이 국채 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문제는 어떤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균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채권 크레딧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그제 20일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그리고 21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금리 쇼크, 금리 발작이라고 하는데 조금 진정은 된 듯하지만 불안감이 높습니다. 임재균 연구위원님, 왜 이런 금리 발작, 장기 금리 급등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금리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속도감 있게 본인이 언급했던 공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관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감세입니다. 이 감세안을 지금 미국 의회에서 만들고 지금 법안을 통과까지 지금 하원은 이제 어제부로 통과가 됐고요. 근소하게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215표로 찬성, 214표가 반대하면서 사실 근소하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렇게 지금 감세안 이번에 하원이 통과시킨 감세안에 따르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추가적으로 3.8조 달러가 더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3조 같습니다. 8천억 달러가 추가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3.8조 달러가 좀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냐면은 우리나라의 GDP가 한 1.6조 달러입니다. 이거 이제 2배 이상의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 일부 이런 감세 정책들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감세 정책들이 이제 시간이 계속 영구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최대 5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가 추가가 될 수 있다라는 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럼 부채가 증가하면은 채권 발행량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면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지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없는 사람과 대출이 많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대출에 많은 분들에게 은행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은 향후 재정 적자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니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재정 적자 때문에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뭐 발행량이 많아지면 사는 사람이 비슷하다면 금리를 조금 더 줘야만 살 테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사실 무디스가 미국의 국채 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뭔가 미국의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법안으로 그 불안감이 좀 더 증폭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디스의 설명문을 읽어보면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 신용 등급을 하강시킨 이유는 지금 예산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그 미국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주의까지 줬어요. 그리고 이전서부터도 지금 미국 그 국채 수준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많았거든요. 지금 금년에 미국이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국채가 한 7조 내지 9조 달러입니다. 7조 내지 9조 달러를 다시 발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연장시켜야 되니까 다시 발행하는 된다. 셈인데 그러면은 또 이 지금 높아진 금리에서 이걸 다 또 리파이낸싱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 부담이 뭐 국방비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거냐 뭐 그런 염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채권이 3조 내지 5조 달러 더 추가되는 셈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미국의 전체 국채 GDP 비중을 보면 한 120%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새 예산안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나온 디테일 같은 것들이 계속 추세로 이어진다면은 뭐 미국 GDP도 뭐 한 뭐 10년, 20년 있으면은 뭐 220%까지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00%를 넘을 수 있다. 수도 있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염려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요소를 좀 넣는다면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서도 역시 뭐 이렇게 많은 국채에 있다, 이거 연장시켜야 된다는 것도 뭐 특별히 비밀은 아니었어요. 뭐 통계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들은 다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도 뭐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걱정을 덜 한 것 같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걱정을 덜 했는지 아니면 요거 자체가 좀 비합리적인지는 좀 따질 수가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다음에는 계속 경제 정책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강력하게 나갔던 미국 성장률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행정부마저도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관세를 늘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재정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가 늘고 있다. 그래가지고선 여기에 또 관심을 포커싱 시켰죠. 그러네요. 지금 저희가 미국만 얘기했는데 일본도 곧 소비세를 좀 깎겠다. 그런 공약들을 내걸고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채 금리도 미국처럼은 아니지만 급등을 했습니다. 미일 모두 급등을 했는데 이런 장기금리 선진국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좀 매입 강도가 약해졌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혹시 우리 시장에 당장 영향을 좀 줬습니까? 우리 채권 국고채 금리도 올랐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과 일본의 재정 적자 우려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금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고 10년, 한국 국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뭐 2.7%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좀 매수세가 좀 많이 강하게 붙었습니다. 특히 이제 2.75부터는 매수세가 되게 강하게 붙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다음 주에 금통위가 열리죠. 지금 시장엔 대부분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2.75에서 2.5%가 되는데 현재 10년물 금리 2.75%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현재 기준금리랑 동일하고요. 다음 주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그럼 역캐리라고 하죠.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 매수하는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니까는 역캐리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2.75 이 저항선이 너무 쉽게 뚫려버렸어요. 쉽게 뚫려버렸고 그렇게 뚫린 주요 요인 중에 한 개가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국고채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되게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국채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미국 등급 강등당했네, 재정 적자 더 커질 수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한국 봤더니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5% 정도예요. 미국이 100%고 일본이 220%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채 비율은 되게 낮은 수준인데 차이가 있죠. 첫 번째가 기축통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그럼 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5% 지금 낮은데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고령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당연히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그럼 지금 이제 아기가 많아져서 이분들이 20년, 30년 뒤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지만은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모수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빠르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나보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은 지금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30년에 55%, 40년에는 80, 50년에는 10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기 정권에서 뭐 지금 당장 이제 6월 3일에 대선이 열리고 차기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요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를 수 있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채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도세를 촉발을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금리 상승, 특히 장기물 금리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채무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일본하고 액면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대선의 후보들이 한쪽에서는 재정 지출을 막대하게 늘리겠다. 또 한쪽에서는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양쪽 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공약만 내놓고 있거든요. 우리도 조금 걱정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러면? 걱정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뭐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문제 좀 겪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특히 지금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심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1.8%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실제 예상 금년 성장률은 0.8%죠. 그러면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 1%포인트나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뭐 확장적인 지출이나 세금 정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불가피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과거에 여유 좀 있었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썼느냐? 여유 있을 여유가 때 있었을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적자를 많이 기록했느냐? 빚도 좀 잘 갚고 너무 쓰지 조심했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좀 자연적인 현상, 출산율 같은 것도 영향을 주지만은 주로 정책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개혁 같은 걸 제대로 안 했고 그 개혁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좀 메꾸기 위해서 정부 지출 같은 것으로 그걸 메꾸려고 했다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죠. 썼죠. 정상시에.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국채도 뭐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지만은 좀 빠른 추세에 가고 있고 미래는 뭐 이거는 우리가 뭐 30년 전서부터 알았던 거죠. 우리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거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잠재 성장을 우리가 성장을 했어도 우리나라 금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따라서 1.8%라고 해도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느끼기는 침체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은 하도 잠재 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뭐 그 추경이나 뭐 감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뭐 한 1.9% 내지 2%까지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흑자를 유지해야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 지출을 좀 늘려야 되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빚도 좀 더 갚고 재정을 좀 더 전략적으로 했더라면 그때 잘못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하도 낮기 때문에 우리가 침체라고 느껴도 해도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다. 우리 실력이 뭐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시 미국, 일본으로 가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뭐 셀 아메리카에 있다가 조금 진정되는 듯한데 지금 상황이라면 결국 미국 자산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조금 외면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게 셀 아메리카다. 이게 좀 확산되다,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셀 아메리카 부분은 잠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네. 거다.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냐? 그럼 어떤 걸 살 거냐라고 했을 때 미 국채였죠, 여태까지. 이거는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자산 시장에서 이런 컨셉 자체는 굉장히 공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안전 자산이라는 지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많이 좀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럼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럼 그 다음에 안전한 자산이 뭐야?라고 했을 때 독일 국채가 많이 거론이 돼요. 독일 국채. 예, 독일 국채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플 A. 모든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이거 가장 안전한 자산인 건 맞는데 문제가 독일과 미국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발행량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미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입니다. 25%고 그 정도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4%밖에 안 되고 GDP 대비 부채가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발행량 자체가 말이 안 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고 미국의 이런 글로벌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이제 빼앗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이런 발행 규모, 내가 사고 싶을 때 사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행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독일은 상대로 좀 적다라는 측면 때문에 조금 현재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잠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예. 안전자산이라는 이 미국채의 지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사실 안전자산 중에 또 하나의 안전자산이 보통 이제 일본의 국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의 국채도 최근에 다시 조금 이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수요를 줄이면서 역시 금리가 올랐는데 일본도 조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그 특히 장기 국채들이 좀 안정하게 남아 있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본에도 우리하고 같은 노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기 자산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 국채 상당 부분은 일본화로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리스크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뭐 독일 말씀하셨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대부분 선진국에 대해서 이 정부들이 장기적으로 그 부채를 관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 그렇게 해서 독일도. 예, 지난 한 30일 정도의 30년 그 국채 수익률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15bp 정도 떨어졌고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미국은 한 30bp 떨어졌고 일본은 한 50bp 떨어졌거든요. 그 4월까지서부터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좀 뭐 한 두 달 정도 계산한다면 1%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정부들이 장기적으로 부채를 좀 다룰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지금 미국을 대체할 그 화폐가 없다, 대체할 부채가 없다 그렇게 안전 자산이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있느냐? 네. 그것도 저도 상당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런데 지금 유로존에서 뭐 어떤 통합 그 국채가 만약 등장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지금 트럼프 정책하고 과거 미국 정책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면은 예. 그러면은 과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정책은 아예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은 일단 트럼프가 한번 찔러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 혼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불안성이 진짜 너무 커진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지금 그 유로존에서도 지금 이런 트럼프 정책 때문에 그 유로 전체 국채도 좀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독일하고 다른 주요 국가들이 채권을 더 발행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지금 같이 행동을 하고 유럽이 거기에 반응해서 뭐 채권을 더 늘리고 한다면은 아마 완전 기축 통화는 대체되지 않을 거지만은 기축 통화가 한 두세 개 생길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기축통화 지금 달러 지금 와중에 국채 금리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면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추세.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또 달러가 좀 강세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가 약세 기운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믿음이 그냥 없어 줄어드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조금 약세. 사실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 그 나라의 경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달러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강했죠. 사실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상할 때만 하더라도 계속 이제 1년 내에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 경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조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혹은 더 관세 이율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흔들리면서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의 정책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1기 때도 그렇고 현재 2기 때도 그렇고 이제 정책은 사실 똑같습니다. 네. 관세 때리겠다, 감세하겠다, 약달러 좋아한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G7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뭔가 이면을 합의를 하지 않겠냐. 거기에 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90일 유예가 됐고 이 90일의 유예가 끝나는 시점은 7월 8일입니다. 그럼 7월 8일이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내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자국 통화의 강세를 끌고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유도한 정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들도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달러가 좀 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재무장관 달러 약세 관련해서 이제 재무장관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달러를 조금 낮추고 그러니까 일본 엔화를 강세를 유도할 거란 예상이 조금 있었고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정작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 재무부 공식 발표로는 그런 주요 교역 상대국 특히 엔화 상승 관련된 별로 없었다. 환율 수준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를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는 얘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 관세 가지고 하고 싶은 목적이 나온 게 한 5개 내지 7개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도구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트럼프가 날 아침 깰 때마다 그 7가지 목표 중에서 다른 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경제가 만약 악화된다. 플라자 협의 85년에 네. 플라자 협약 다음에 봤을 때는 그 환율 조절할 때까지 뭐 일본이 좀 상당히 약화됐었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얽힌 게 뭐냐? 일본이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만약 그 일본이 그 경제 상태가 나빠가지고선 이 국채 일부를 팔기 시작한다면은 지금 있는 문제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일본을 잘못 손대면은 오히려 자기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 상승 압력 같은 거를 제대로 넣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채권 투자자들 요즘 미국 장기 국채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거꾸로 이제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손실이 좀 평가 손실이 꽤 많겠네요. 최근에 산 분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좀 미리 좀 낮은 금리 때 뭐 4% 초반 혹은 그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채 금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가격은 하락을 하고 특히 이렇게 가격 변동폭 자체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사실 변동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이제 미국채를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할까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올해 내에 한번 이익 실현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세 차례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익 실현할 기회. 그러니까 네, 금리가 다시 안정될 거다. 내려갈 거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미국도 이 금리 5%, 30년 금리가 5%가 넘고 10년 금리가 4.6%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 금리를 버틸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경제도 그렇게 버티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2023년 8월 달 여름하고 상황이 지금 비슷한데 그때도 보면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고요. 네. 재정적자 우려가 나타났고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11월 초에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 발행 비중을 줄였고요. 그리고 연준이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연준이 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냐라고 봤을 때 장기물 금리가 상승을 해서 경제에 부담이 된다. 라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경제의 체력, 기초 체력 자체는 미국의 체력은 더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부담을 느끼는 실질 금리, 그러니까 물가를 뺀 이 금리는 2023년 8월보다 높습니다.
현재. 네, 경기의 하방 압력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경기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장기 국채 오히려 현재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면 채권을 살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일 미국 금리만 보시더라도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실제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 뚫고 그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조금 진정됐다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상원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상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너무 크다. 이 적자 규모가 크니까는 너무 크다라고 좀 수정을 하자라고 지금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서 수정이 되면은 재정적자 규모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게 지금 이 30년 국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게 뭐 기업이나 뭐 부동산 그런 데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이고 요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 50bp 올라간 거 보면은 연준이 2번 금리 올라간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죠. 모든 이게 금리의 만약, 기준이 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게. 요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장기 그 금리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을 본다면은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 얘기하는 게 금년은 금리 생각보다 덜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제일 보고 있는 게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그래가지고선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많이 약화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튈지 지금 모르는 거죠. 금리를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야 될지 아니면 이 장기 금리 때문에 내려야 될지. 그런데 만약 이 장기 금리 현상이 좀 임시적이라면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선 이렇게 반응해서 다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금리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려고 올리든지 아니면은 내리는 것을 더 늦추든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그 관세에 인한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일본 국채를 지금 파는데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잖아라고 간주됐는데 이걸 좀 외면하면 이 외면했던 돈들이 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로 가는 거는 금하고 비트코인으로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과 아까 비트코인으로 얘기했지만은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들이 그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심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 돈을 가는 데가 금이나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또 은에도 좀 가는 것 같고요. 은도. 예, 그렇지만은 이것도 역시 좀 계속될 현상이냐 아니면은 또 이제 정상화될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트럼프 나온 다음에는 하도 그냥 뭐 트럼프가 특이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단기하고 중기, 장기의 어떤 개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 나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 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떤 추세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최소한도 몇 주일 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재균 의원은 이제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을 파는 현상은 뭐 일시적이라고는 좀 봤지만 그래도 혹시 큰 돈의 흐름이 새롭게 움직이는 많이 가는 곳 이런 게 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국가나 자산 중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트코인으로도 좀 최근에 가는 거 보면은 가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단기 자금 쪽 시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현금. 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이자가 없으니 단기 자금 쪽 1년 미만짜리 채권 이런 짧은 쪽 채권에 투자한 쪽에 돈을 넣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2.75%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자 수익도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주식 같은 경우 급락을 해서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할 때도 훨씬 현금화가 쉽다 보니까는 이런 단기 자금 시장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급등 관련 시장 전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